타는 냄새가 납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전선이 합선되어 고무가 녹아내리는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스치고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이 냄새는 그보다 훨씬 비릿하고 역겹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썩은 생선 내장에 화학약품을 들이부은 뒤 불에 태우는 듯한 악취. 숨을 쉴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통이 깨질 듯 지끈거렸지만 저는 입을 틀어막은 손에 힘을 주며 기침소리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의 호화로운 창전거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오는 국경도시 양강도 해산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부 아파트라 불리며 24시간 전기가 들어온다는 해산에서 가장 높고 비싼 아파트의 10층 거실입니다.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이 방 안만큼은 대낮처럼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뿌연 연기가 구름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사회주의 조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널찍한 원목 식탁 위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최고 존엄이라 부르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배웠던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그려진 붉은색 당원 배지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담뱃재가 수북한 크리스털 잿더리 바로 옆에 술이 흘러 끈적거리는 바닥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색 결정체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산 사람들은 이것을 은어로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빙두라고 부르고 세계는 이것을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악마의 비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끝내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하얀 저주. 치익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은박지 밑에서 파란색 라이터 불꽃이 춤을 춥니다. 불꽃이 닿은 은박지 위에서 하얀 가루가 투명한 액체로 녹아내리더니 이내 뱀처럼 꼬불거리는 독한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그 연기는 천장으로 솟구치지 않고 방바닥으로 무겁게 깔리며 사람들의 발목을 감쌉니다. 저 연기 한 모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장마당 쭈그려 앉아 하루 종일 콩기름 찌꺼기로 만든 인조고기 밥을 팔아도 아니 한 달을 꼬박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큰돈입니다. 우리 같은 인민들이 피땀 흘려번 외화가 굶주린 아이들의 밥이 되어야 할 돈이 지금 저 은박지 위에서 허공으로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이, 거기 문간에 선 동무. 뭘 그리 뻣뻣하게 서 있나? 장승이야? 술과 마약에 절어 혀가 꼬부라진 남자가 저를 부릅니다. 번들거리는 얼굴, 땀구멍이 훤히 보일 정도로 기름진 피부, 그리고 초점이 반쯤 풀려 개슴츠레한 눈빛. 그는 다름 아닌 우리 동네 담당 보위부 지도원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장마당을 순찰하며 호루라기를 불어대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너 이 쌀 어디서 났어? 비사회주의 행위하지 말라고 했지. 내 친구 영인의 쌀자루를 뺏어가며 발길질을 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죄 없는 아버지를 관리소 수용소로 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그 서슬퍼런 권력자. 인민들 앞에서는 도덕과 규율의 화신인 척하던 그가 밤이 되니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몰골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군복 상의는 풀어 헤쳐져 뱃살이 흉하게 드러나 있고 한 손에는 꼬냑 잔을 다른 한 손에는 마약 흡입용 빨대를 쥐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민반 반장의 아내입니다. 평소 인민반 회의 때마다 장군님의 교실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며 목청을 높이던 그 깐깐하고 도도하던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녀는 지금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약의 환각에 빠져 영혼이 육체를 이탈한 사람처럼 그녀는 낄낄거리다가 갑자기 울상을 짓기를 반복합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단언컨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상낙원을 외치며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들이 밤이면 이렇게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차라리 영하 20도의 살을 애는 해산의 밤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역겨운 공기를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식도까지 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바닥에 강력 접착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제 오른쪽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해산병원에서 써준 처방전이었습니다. 결핵입니다. 약만 꾸준히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약이 없네요. 의사의 건조한 그 한마디. 집에는 며칠째 곡기 하나 들어가지 못한 채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죽어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양실조로 배만 올챙이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머리카락은 옥수수 수염처럼 노랗게 변해버린 내 10살배기 딸 지은이가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모기 소리만 하게 웅얼거리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보통의 탈북숙이나 증언들은 이렇게 긴박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저는 총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지독하고 역겨운 돈주들의 파티에서 풍기는 썩은 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쳤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3개월. 풀뿌리마저 다 뜯어먹어 더 이상 산에 뜯을 풀도 없는 처참한 땅. 해산의 겨울은 춥고 배고프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는지에 대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화려한 선전 구호 뒤에 철저하게 숨겨진 북한 상류층 1%의 썩어 문드러진 민낯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파티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인간의 존엄성마저 팔아야 했던 한 여자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부디 귀를 막지 마십시오.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압록강 너머 북한 땅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만 하는 끔찍한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김미란입니다. 저는 1990년대 후반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던 그 끔찍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2010년대 중반 제가 살던 곳은 양강도 해산시 해산동, 그 중에서도 언덕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허름한 판잣집 동네였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텔레비전만 틀면 고난의 행군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우리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혔다며 요란하게 선전해댔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거리 모습과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간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입니다. 하지만 국경 도시의 외진 골목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는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들의 삶은 그들이 말하는 지상낙원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고난의 행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소리 없는 전쟁은 매일 밤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천장은 쥐 오줌으로 얼룩져 누렇게 뜬 벽지였고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로 차가운 냉골의 한기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는 무슨 보람찬 일을 할까? 따위의 사치스러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식구가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엔 맹물에 소금만 탄 국이 아니라 옥수수 국수라도 몇 가닥 건져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국가에서 주던 식량 배급은 끊긴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명절 때나 장군님의 특별 배려라며 썩은 감자 몇 알이나 돌 섞인 옥수수를 나눠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국가가 버린 인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렸고 그 길의 끝은 대부분 장마당이었습니다. 저 역시 살기 위해 해산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불어와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한겨울에도 저는 새벽부터 나가 언 땅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팔던 것은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눌러 만든 인조고기 밥이나 중국 상인들이 버리고 간 헌 옷가지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동무 이거 한번 보고 가소 싸게 드립니다 하며 애원했지만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처지라 지갑을 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 관리원들과 보안원들이 수시로 들이닥쳐 호루라기를 불어댔습니다. 야, 여기 자릿세 냈어? 안 냈으면 당장 걷어치워. 그들은 규찰대 완장을 차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같은 힘없는 아줌마들의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하루 종일 번 돈의 절반을 장세시장세와 온갖 명목의 지원금으로 뜯어가고 나면 제 언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강냉이 국수 한두 줌을 살 수 있는 푼돈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하늘은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땔감으로 다 베어버려 민둥산이 된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파는 석탄 한 바가지 살 돈이 없어 우리 집 아궁이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에서 남편의 기침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기침을 할 때마다 검붉은 핏덩이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결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남편은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건 딸아이 지은이었습니다. 한창 먹고 뛰놀아야 할 10살배기 딸아이가 먹은 게 없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만 퀭하니 커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영양 부족으로 옥수수 수염처럼 가늘고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아이의 배였습니다.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랐는데 배만 올챙이처럼 기형적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복수였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뱃속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밥 좀 주세요.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우는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저는 소리 죽여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미로서 제때 자식 입에 밥 한 숟가락 넣어주지 못하는 죄책감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차라리 내 허벅지 살이라도 베어내 국이라도 끓여 먹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아이가 배부를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저에게 악마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민반에서 가장 잘 산다는 돈주 신흥 부자 이 여사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중국과의 밀무역으로 떼돈을 벌어 해산 시내에 아파트가 2채나 있고 집에 달러를 괴짝으로 쌓아두고 산다는 소문이 파다한 여자였습니다. 평소 보위부, 보안서 간부들에게 뇌물을 펑펑 쓰며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권력자였죠.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좁고 퀴퀴한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쉰내 나고 곰팡내 나던 방 안에 난생 처음 맡아보는 달콤하고 진한 외제 화장품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녀의 10손가락 중 5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번쩍거렸고 입고 있는 오리털 파카는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싸구려와는 차원이 다른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란 동무. 집안 꼴이 이게 뭐네. 쯧쯧. 쌀독에 쌀은 좀 있어? 그녀가 혀를 차며 방 안을 둘러보고 던진 말은 따뜻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내려다보며 느끼는 우월감, 그리고 아주 얄팍한 호기심이 섞인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오만함조차 부러웠습니다. 아니, 당장 내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부러움 따위를 느낄 사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저를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동무 사정 딱 해서 하는 말인데 돈 좀 쉽게 벌어볼 생각 없어?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돈이라니요? 제가 무슨 수로? 아주 쉬운 일자리가 하나 있어. 그냥 저녁에 높은 간부 동지들 모여서 술 한잔하는데 가서 술 시중이나 조금 들면 돼. 안주 좀 나르고 술잔 비면 좀 채워주고. 어렵지 않지? 술 시중이라뇨?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여사님. 제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손사래를 치자 리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굶어 죽을 판에 뭘 가리네.
내 딸내미 저러다 오늘 내일 하는 거 안 보여? 그냥 술 좀 따르는 거야. 하룻밤에 100달러야. 100달러. 내가 장마당에서 1년 내내 굴러도 못 만질 돈이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달러. 북한 장마당 환율로 계산하면 쌀 200kg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세 식구가 반년은 굶주림 걱정 없이 배불리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결핵약을 중국산 진짜 약으로 사 먹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내 딸의 볼에 다시 살이 오르게 할 수 있는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시중이라는 말이 주는 불길함과 여자의 직감이 주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곧이어 딸아이의 배고파요. 엄마 하는 환청이 그 모든 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자존심? 도덕? 정조? 그런 건 배부르고등 따뜻한 사람들의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 새끼가 오늘 밤을 넘기느냐 마느냐 하는데 어미가 되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여사님 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 여사가 꼬깃꼬깃한 은박지 담뱃갑 종이에 볼펜으로 휘갈겨 적어준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어둠 속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해산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신축 아파트, 소위 당 간부 아파트 혹은 달러 아파트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언덕배기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동네에서 걸어서 3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곳은 우리 같은 인민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영하 20도의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와 볼을 때렸지만 제 몸을 떨게 하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금지된 구역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리 여사가 문지기들한테 주라며 건네준 중국산 장백산 담배 2갑이 들어있었는데 그 담배 냄새마저 저를 죄인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아파트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자 제 다리가 본능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일반 살림집들은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직 저 아파트만 15층짜리 거대한 건물의 모든 창문에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빛과 에너지를 빨아들인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빛이 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의 빛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집어삼킬 듯한 섬뜩한 괴물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불빛 하나를 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추위와 어둠 속에서 떨어야 했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아가. 미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저기 들어가면 넌 끝이야. 내 영혼을 파는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차디찬 냉골 방바닥에 누워 식은 땀을 흘리며 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끙끙 앓고 있는 남편의 얼굴과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엄마 배고파 하고 웅얼거리던 딸 지은이의 퀭한 눈망울이 어둠 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100달러가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세게 깨물며 그 괴물의 입속으로 그 저주받은 불빛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문 경비실 앞에서 자동 보총 소총을 메고 있던 무장 경비원 2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거기 멈춰. 뭐야, 이 꾀재재한 년은?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총구를 들이대며 소리치는 경비원의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 여사가 준 담배 2갑과 그녀의 도장이 찍힌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리 여사님 심부름꾼입니다. 10층 2호에. 뭐? 리 여사님? 참. 오늘 밤은 물이 영안이네. 그 여사님도 눈이 삐었나 이런 년을 부르고. 그들은 담배를 받아채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들의 음흉한 시선이 제 누더기 같은 옷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더러운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챙기고는 귀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빨리 올라가.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으니까 걸어가. 전기가 들어오는 아파트라더니 엘리베이터는 역시나 장식용이었습니다.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계단 참마다 술에 취한 보이부 끈아풀들이나 험상궂은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해 벽에 붙어 기어가듯 계단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1002호 현관문 앞. 철문은 다른 집들과 달리 윤기가 흐르는 튼튼한 외제 방화문이었습니다. 문고리에는 최신식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는데 붉은색 불빛이 깜빡이는 그 작은 기계가 저에게는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초인종을 누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김미란이 아니다. 나는 영혼을 판 여자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으로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쌀밥이랑 고기 사갈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금속 재질의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경쾌한 벨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사형 집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요? 인터폰 스피커 너머로 걸걸하고 신경질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여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흐르더니 철커덕 삐비빅 하는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도어록이 풀렸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매캐한 연기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확 덮쳐왔습니다. 독한 양주 냄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코를 찌르는 정체불명의 비릿하고 쓴 화학약품 냄새. 그것은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콜록, 콜록. 현관문을 넘어서자마자 저는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독한 연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돌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의 영하 20도 강추위와는 딴판으로 방 안은 후끈한 난방 열기와 사람들의 열기, 그리고 자욱한 담배 연기와 마약 연기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마치 찜통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지옥도보다 더 추악하고 난잡했습니다. 이미 술판은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한창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널찍한 원목 식탁 위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노란색 바나나와 주먹만 한 귤 같은 귀한 외제 과일들이 껍질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먹다 남은 기름진 돼지고기 수육과 고급 안주들이 접시 밖으로 흘러넘쳐 파리들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레미 마르탱, 헤네시, 조니 워커 같은 상표가 붙은 고급 양주병들이 뚜껑이 열린 채 서너 병이나 비워져 있었고 술이 흘러 식탁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식과 술병 사이사이로 가장 끔찍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은박지 조각들, 라이터 불에 그슬린 숟가락, 짧게 잘린 플라스틱 빨대들, 그리고 가스 라이터들. 바로 빙두를 흡입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식탁 구석에는 하얀색 결정체가 담긴 비닐봉투가 아무렇게나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악마의 가루였습니다. 오, 드디어 새 얼굴이 왔구만. 리 여사, 이번엔 좀 쓸만한 애로 데려왔어? 소파 상석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한 남자가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 보이부 지도원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칼날 같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술과 약에 절어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군복 상의는 벗어 던지고 누런 러닝셔츠 바람이었는데
땀에 젖어 배불뚝이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 등급을 매기듯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그 끈적하고 음흉한 시선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항은커녕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얼른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염소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리 여사가 제 옆으로 재빨리 다가와 손에 묵직한 양주병을 억지로 쥐어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았습니다. 야, 김미란.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서 실수 한 번 했다간 너 하나 죽는 걸로 안 끝나. 내 딸년, 내 남편까지 싹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릴 수 있는 분들이야. 시키는 대로만 해. 절대 말대꾸하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알았어? 그녀의 서슬퍼런 협박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양주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보이부 지도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빈잔에 술을 따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술이 반은 잔 밖으로 흘러넘쳐 탁자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인연 봐라. 오빠 앞에서 긴장했어? 귀엽네. 그가 낄낄거리며 술을 따르는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축축하고 뜨거운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뱀이 감는 것 같은 소름이 끼쳐 비명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제 손등을 더듬으며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소파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 보안서 소장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은박지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은박지를 펴더니 숟가락으로 하얀 쌀알 같은 빙두 결정체를 떠서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은박지 밑에서 파란 불꽃이 일렁이자 하얀 결정체가 녹아내리며 독한 연기를 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서 소장은 잘린 빨대 한쪽 끝을 입에 물고 다른 쪽 끝을 연기가 나는 곳에 대고 깊이, 아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가슴이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잠시 후 입과 코로 희뿌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마치 담배를 나눠 피우듯 빨대와 은박지를 옆 사람에게 건네며 돌아가며 빙두 연기를 빨아댔습니다. 마약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있던 자리에 짐승의 본능만이 남은 듯 눈동자의 초점이 사라지고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낄낄대며 웃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옆 사람을 때리는 등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이, 거기 술 따르는 동무. 너도 이거 한 모금 해라. 갑자기 빙두에 취한 보이부 지도원이 빨대를 제 입술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역겨운 화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야. 한 방이면 배고픈 것도 있고 추운 것도 있고 내 남편 죽어가는 걱정도 싹 잊게 해준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만병통치약이야. 자, 쭉 빨아봐. 그의 눈은 이미 반쯤 뒤집혀 흰자위가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확 돌리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순식간에 왁자지껄하던 방 안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 이 갓나 새끼가 감히 내 성의를 무시해? 보이부 지도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지며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쨍그랑. 그가 마시던 묵직한 크리스털 양주잔을 저를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잔이 제 머리 바로 옆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제 왼쪽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가기 싫은가 보구나. 아주 몸뚱이를 갈갈이 찢어 발겨줄까?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100달러는커녕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내 딸 지은이는 어떡하지? 엄마가 미안해. 절망적인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 인생을 바꿀 충격적인 인물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기름칠이 되지 않은 낡고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안방 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불길하게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술잔이 깨지고 욕설이 오가던 거실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단숨에 베어버릴 만큼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리잔을 던지고 제 머리채를 잡은 채 으르렁거리던 보위부 지도원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다른 간부들도 심지어 빙두에 취해 해롱거리던 여자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그 열리는 문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라리 헛것을 보거나 귀신을 보는 게 나았을 겁니다.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 아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헛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딸 지은이의 담임 선생님인 박명희 가명 선생님이었습니다. 해산시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실력 있고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참된 교육자였습니다. 언제나 풀먹인 하얀색 저고리에 주름 하나 없는 검은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찬빗으로 빗어 넘겨쪽 진 머리를 하고 다니셨던 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충실한 혁명 전사라고 목청 높여 가르치면서도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못 사와 운동장 구석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가난한 아이에게 아무도 몰래 다가가 자신의 옥수수밥 도시락을 나눠주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에게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이었고 꿈이었고 이 척박하고 어두운 북한 땅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꼭 명희 선생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아. 딸아이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순수한 목소리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제가 알던 그 고고하고 기품 있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단정했던 하얀색 블라우스는 난폭한 손길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속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고운 얼굴은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당했는지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어올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고 항상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미친 여자처럼 산발이 되어 땀과 눈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체액으로 범벅이 되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총명하게 빛나던 그 지적인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빙두의 강력한 환각에 깊이 취해 초점을 완전히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몽유병 환자처럼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다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허벅지를 타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선생 동무 수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안방 문 뒤에서 보위부 지도원과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자, 시 당위원회 간부가 팬티 바람으로 킬킬거리며 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욕망과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선생님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악, 이거 놓으세요. 아픕니다. 선생님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내일 학교에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그녀가 간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그는 낄낄거리며 군홧발로 그녀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학교? 여기가 학교야. 내가 네 교장이고 오늘 밤 특별 과외 수업진도 다 나가야지. 응? 아주 훌륭한 혁명 교원이야. 밤일도 잘하고 말이야. 역시 배운 여자가 달라. 그들은 인민들 앞에서는 그토록 혁명적 도덕과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부르짖더니 뒤로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스승을 마약으로 중독시키고 성놀이개로 삼아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장창.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놀라움이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해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붙잡고 있던 마지막 1%의 믿음과 기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습니다. 저런 훌륭한 선생님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저 하얀 악마의 가루 앞에서는 그냥 쓰다버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 순간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어린 딸 지은이도 저 꼴을 당할 수 있다. 이 나라에서 돈 없고 힘없는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힘없는 인민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든 저런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용암 같은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 짐승들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저 역겨운 빙두 가루를 다 엎어버리고 이 저주받은 아파트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살이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야, 2년이 돌았나? 뭘 멍하니 쳐다봐. 빨리 술 안 따르고.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보위부 지도원이 제 뺨을 때리며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 눈빛이 마약에 취한 그들보다 더 짐승처럼 번들거렸을 겁니다. 지도원이 제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2년 눈깔이 왜 이래? 진짜 약 먹었나? 돌았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굉음이 났습니다. 거실에 난잡한 음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야?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새벽에 행패야. 집주인인 돈주 이 여사가 짜증을 내며 현관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기도 전에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현관문의 도어록이 박살나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실의 두꺼운 커튼이 펄럭일 정도로 거친 찬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작 그만. 다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가죽 롱코트를 입고 털모자를 눌러쓴 건장한 남자들 10여 명이 구둣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강력한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앙당 검열그룹바 검열단다. 비사회주의 그룹바 검열이다. 다들 손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약에 취해 몽롱하던 간부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검열?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해산시 보위부 지도원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지도원이 바지를 추스르며 소리쳤지만 검열 단어는 말보다 몽둥이가 빨랐습니다. 퍽. 닥쳐. 이 반동놈의 새끼들. 장군님 방침을 어기고 감히 여기서 마약 파티를 벌여. 내 놈들 오늘 다 죽었어. 검열 단원들이 닥치는 대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돈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리 여사는 챙겨왔던 달러 뭉치를 핸드백에 쑤셔 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빙두 가루와 술병들이 엎어지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고 하얀 가루가 먼지처럼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옥의 가마솥이 엎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이다. 이 혼란이 내가 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잡히면 끝이다. 저 간부놈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빠져나가겠지만 나 같은 힘없는 여자는 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저는 엎드린 채 뱀처럼 기어서 검열 단원들의 구둣발을 피해 부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실은 비명과 욕설, 몽둥이가 살과 뼈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물건들이 깨지는 소음으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검열 단원들의 구둣발을 피해 미친 듯이 부엌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검열 단원들은 거실의 간부들과 돈주들을 때려잡느라 정신이 팔려 구석에서 바퀴벌레처럼 기어가는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있는 작은 베란다 쪽문에 도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지만 거실의 소음 덕분에 묻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하 20도의 살을 애는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들이닥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추위였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 추위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현기증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기는 10층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아래로 해산 시내의 어둠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문드문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높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거실 쪽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베란다로 도망가는 년자 봐. 놓치면 다 죽어. 누군가 저를 발견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이어 우당탕탕하는 발소리가 베란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잡혀서 보이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떨어져 죽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밖으로 몸을 넘겼습니다. 발밑은 말 그대로 천길랑 떨어지었습니다. 차가운 쇠난간이 손바닥에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목표는 옆집 베란다 난간이었습니다. 두 집 베란다 사이의 거리는 약 1.5m. 평소라면 절대 뛸 수 없는, 아니 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리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포와 생존 본능이 저를 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지막으로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꼭 살아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있는 힘껏 허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탁! 기적적으로 제 양손이 옆집 베란다의 차가운 쇠난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반동 때문에 손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팔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고 손바닥은 거친 쇠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내며 겨우겨우 몸을 끌어올려 옆집 베란다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도둑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그 집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 쪽이 아닌 비상계단 쪽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빨리 뛰어. 계단으로 올라와. 검열 단원들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구멍난 양말 바람으로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0층에서 1층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마치 악몽 속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뒷문으로 빠져나오자 다시 한번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제가 잘 아는 해산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숨어들었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와 거기서 잡히면 죽는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입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단내가 났습니다.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리 여사가 이미 제 신상과 집 주소를 다 알고 있었으니 놈들이 가장 먼저 우리 집으로 들이닥칠 게 불 보듯 뻔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을 남편과 딸아이가 걱정되어 미칠 것 같았지만 지금 내가 집으로 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꼭 살아서 데리러 올게. 제발 조금만 버텨줘.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집과는 정반대 방향인 압록강 쪽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해산 시내는 이미 비상이 걸린 듯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보안원들의 순찰차가 라이트를 켜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뒤에 숨고 남의 집 담벼락 밑을 기어다니며 놈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옷이 얼어붙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제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질 때쯤 드디어 저 멀리 검은 띠처럼 흐르는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 너머로는 중국 장백현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저에게는 자유의 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변에는 북한 국경경비대의 초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탐조등 불빛이 강바닥을 대나처럼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의 마른 갈대숲 속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저 얼음장 같은 살얼음이 언 강물을 건너야 합니다. 잡히면 현장에서 총살, 운이 좋아도 평생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뒤에는 지옥뿐입니다. 저는 웃옷을 벗어 머리에 단단히 묶고 벗겨질 것 같은 신발끈을 다시 한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경비대의 탐조등이 다른 곳을 비추는 찰나의 틈을 타 얼어붙은 강가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쩍하고 살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변의 마른 갈대숲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저는 북한 국경경비대의 탐조등 불빛이 저 멀리 상류 쪽을 비추는 찰나의 틈을 타 결심을 굳히고 얼어붙은 압록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쩍하고 살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얼어붙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얼음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쿠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가 딛고 있던 두꺼운 얼음판이 꺼지면서 제 몸이 순식간에 차가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헙 하고 숨을 들이키는 순간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물이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지은아, 미안해. 삶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물속에서 딸아이의 얼굴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살아서 온다며. 그 목소리가 저를 번쩍 정신 들게 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팔다리를 휘저어 깨진 얼음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떠내려오는 얼음 조각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중국 쪽 강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온몸이 얼음 조각에 긁혀 피투성이가 된 채 저는 마침내 중국 쪽 강변의 진흙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기어서 강둑을 올라가자마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렸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내 남편과 내 딸이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얼어붙은 볼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얻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에 두고 혼자만 살아나왔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갈게. 저는 어둠을 향해 지킬 수 있을지 모를 약속을 울부짖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아파트에서 살고 끼니 때마다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습니다. 더 이상 보이부의 감시를 피해 숨죽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음을 팔며 술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해산의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고 빙두 연기 자욱한 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 엄마 배고파 하고 울먹이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깹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자유인 김미란이지만 제 영혼의 절반은 여전히 저 차가운 압록강 건너편 고통받는 내 가족들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거대한 마약 병동입니다. 권력자들은 넘쳐나는 달러와 권태를 주체하지 못해 더 강렬한 쾌락을 쫓아 마약을 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일반 주민들은 배고픔과 고통, 그리고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댑니다. 나라 전체가 하얀 악마의 가루에 중독되어 서서히 병들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세상에 알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 남아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권력자들의 탐욕과 마약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지옥은 끝나야 합니다. 저 화려한 선전 구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고 저 반인륜적인 체제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가 저 북녘 땅에 닿아 언젠가는 내 딸 지은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자유와 일상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생의 꿈조차 꾸기 힘든 기적임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북한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탈북 후 중국에서 겪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인신매매와 도피 생활의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